강진이었습니다. 일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국장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견을 수렴해 후보자를 임명했다는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당선인 측이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청와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지금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 연기된 이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한은 총재 인사 문제로 신구 권력이 갈등하는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제 답답함을 넘어 피로하기만 합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엄중하다는 사실 모르는 분들이 없을 텐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 임명까지 갈등의 대상이 돼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말 필요한 건 서로를 향한 신뢰 회복, 정치의 복원이 아닐까요? 자세한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식 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불발되더라도 청와대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취임 후 한시적으로 통이동 집무실을 쓰는 방안이 차선책으로 제시됐지만 경호와 보안, 출퇴근 교통 혼잡을 비롯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선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과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날카로운 시선으로 언론을 비평하는 미디어 직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새 한국은행 총재 지명 소식부터 정리해 주시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이번 달 말에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를 이제 지명을 해야 되는데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 태평양 담당국장을 새로운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창용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냈고요. 예. 과거 금융위 부위원장을 했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력을 볼 때 청와대는 이창용 후보자가 국내 국제경제 및 금융통화이론의 정책 실무를 겸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에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화 신용 정책으로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분이 상당히 학문적인 업적도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고 경제학 원론을 이중구 교수랑 같이 썼다 이런 걸로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청와대가 지명 발표 전에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거 두고 양측이 지금 갈등을 빚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 후에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이 윤석열 당선인 측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서 자세한 답은 곤란한데 이 한국은행 총재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당선인 측 의견을 들어서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협의했다는 거죠. 그런데 네. 이게 이 발표된 직후에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실이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인사와 관련돼서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음을 알린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후에 또 장제원 의원, 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기자들을 향해서 이게 인선 발표하기 10분 전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발표하겠다라고 하길래 그냥 웃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창용 후보자에 대해서 좋은 사람 같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협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즉 정식으로 당선인에게 추천을 요청을 하거나 또는 이제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 수락하겠다고 답을 하는 이런 상호 간의 협의나 절차가 전혀 없었는데 네. 이것을 협의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반론을 했습니다. 근데 얘기가 여기서 안 끝나고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다시 반론에 나섰는데요. 자꾸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다 공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정을 좀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 측에 한국은행 총재 이름이 언론에 거론이 되는데 두 사람이 거론이 되기에 둘 중 누구를 그럼 선호하는 거냐라고 물었는데 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이창용 후보자라고 해서 그 말을 따른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이창용 후보자의 의사 이런 것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네. 또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뭔가 반응이 나왔습니다. 뭐요? 왜 서로 거짓말을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반응인데 네. 어쨌든 서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치 화성에서 온 청와대와 금성에서 온 인수위처럼 말이 서로 이해가 안 맞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지명 발표 전에 당선인 측 그러니까 장제원 비서실장에게 뭔가 물어본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지명 발표 직전 10분 전이라고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이 얘기했는데 그 전에 이 사람을 지명하게 됐다. 여기까지 들은 건 맞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의견을 물었던 게 그게 협의냐 아니냐 이걸 두고 지금 서로 간에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은 이런 건 것 같아요. 결국 인사권을 집행하는 권한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는 그렇죠.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이 동의할 수 있는 좋아하는 인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창용 후보자의 경우는 사실 이명박 정권 때 인수위원회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쭉 들으셨듯이 인사에 대한 선호도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배려해서 인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인수위 측은 그게 아니고 사람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협의를 하고 정식으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오케이 사인까지 받아야 되는 그렇죠. 거다. 이것에 절차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여서 서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다릅니다. 지금. 두 명을 얘기를 했다는데 두 명 중 한 명에 대해서 좋아요. 그게 사전 협의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된 거냐 안 된 거냐. 여기에 따라서 좀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건데 어찌됐든 당선인하고 현직 이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하고 회동이 지금 예정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청와대 고위관계자하고 장제원 비서실장이면 서로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메신저끼리도 대화가 안 되는데 회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회동이 되려면 뭔가 사전에 분위기가 좀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게 뭐든지 간에. 그런데 네. 모든 분위기가 사실 안 잡히고 있는 것이죠.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 오늘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지명 문제도 그렇고 언론이 이제 지금 분석하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청와대 고위 관계자 아마도 이철희 정무석인데 이철희 정무석하고 장제원 의원하고의 그동안의 협의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인사권이었다. 그리고 네. 그중에 한국은행 총재 중선관 의원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위원 2명 이렇게 4자리인데 그중에 마지막까지 지금 쟁점 사항인 게 감사위원 인사 문제다. 이렇게 네. 분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언론에서 보도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도가 나온 내용은 감사위원 4명 중에 2명이 이른바 친여 성향이니까 이 2명의 인사를 1명씩 나눠서 추천을 하고 이것을 그럼 각자 수용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당선인 측이 비터권을 요구해가지고 이게 협의가 안 됐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네. 또 각자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 얘기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간에 이 인사권 문제와 관련돼서도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을 때 좋은 분위기겠느냐 아니면 얼굴 붉히고 이제 그냥 이렇게 각자 하고 싶으면 하는 분위기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양측 모두 지금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과연 이게 만남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우려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두 분이 만나서 얼굴 붉히고 나오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진다. 그렇죠. 회동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감사위원 말씀하셨지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하여튼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감사원의 감사위원이라는 건 사실 이제 중립적인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네. 그런 필요성이 그것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권하고 코드를 맞춰가지고 원하는 인사를 이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데 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감사위원들의 성향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감사원장이 지금은 국민의힘의 사실 국회의원이 돼버린 것이고 네. 또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감사위원을 시키고 싶었던 김호수 검찰총장의 경우는 지금 그 거부돼가지고 검찰총장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계속 이후에 이제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여당 성향이냐 또는 이제 국민의힘 성향이냐 뭐 이렇게 따져서 하는 게 맞는 거냐 사실 이런 의문도 사실 있는 거죠. 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역시 이것도 갈등 사안인데 윤석열 당선인 국방부하고 한남동을 차량으로 답사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주말에 국방부 청사를 답사하고 곧장 한남동 공간으로 이동을 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시뮬레이션이었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고도 출퇴근이 가능한지 이제 판단을 해본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인수위 쪽에서 나왔는데요. 네. 실제 해보니까 교통정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동하는 데 한 5분여 만에 이제 가능하더라.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일정을 통해서 육군 참모총장의 공간까지 둘러보는데 이제 시간이 크게 안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 상황이 이제 주말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도로 상황이 좀 원활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점을 고려해도 평일에 최장 10분 안팎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방부로 집무실을 이전하더라도 이 한남동 공간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지 않고 출퇴근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만약에 국방부로 이전하는 게 뭐 취임 전에 이전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면은 집무실을 통일동에 야전 침대까지 갖다 뭐 놓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통일동에 집무실을 일단 임시로 차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전은 또 서초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위기관리센터는 또 청와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하기 이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청와대 시스템이 3분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제 위기관리센터나 이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통일동 시대가 열린다고 해도 통일동에서 직무를 봐야 되는 시스템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죠. 네. 관저가 그럼 이제 서초동이 되는 것인데 네. 그 서초동에도 어떤 시스템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통일동 직무가 가능한 거냐 여기에 대한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 여러모로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통일동에 만약에 거기에 집무실을 차린다고 할 때는 뭐 창문이 방탄 유리가 아니다. 그리고 뭐 도청이나 이런 데 있어서 취약하다. 이런 지적도 네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윤석열 당선인 측은 큰 리모델링은 하지 않겠지만 방탄 유리로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통일동 시대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아무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협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일 것인데 그러면 과연 이제 청와대로 단 한 걸음도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네. 윤석열 당선인의 이 방침이 유지 가능한 것이냐 그러면 이게 이제 의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가운데 군의 입장도 좀 엇갈려요.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공백 우려로 지금 국방부로 집무실 이전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군 내부의 의견은 좀 엇갈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비역 이제 대장 출신들이 또 이제 입장을 냈는데 네. 제목은 전직 국방장관, 합참의장, 참모총장 등 대장 64명 포함 육해공 해병대 예비역 장성 1000여 명 명의의 이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연명이 돼 있는 것은 26명의 이름만 연명이 돼 있습니다. 네.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이게 이제 김대중 정권 때 인사인데 네. 그리고 권영애 전 국방장관 안기부장까지 지낸 이것도 옛날 분이죠. 네네. 이런 분들 이름이 쭉 연명이 돼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이 안보 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운데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겠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면서 합참은 그대로 그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안보 공백은 없다. 이렇게 반론도 했고요. 또 이번 정부가 안보를 도외시했는데 안보 공백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과 군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중단해라. 이런 내용도 이제 이 입장문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난 19일 날 이 김종환 전 이제 합참의장을 지낸 예비역 육군 대장 등 역대 합참의장 11명이 연명한 입장문에 반하는 그러니까 좀 대립하는 내용이 이런 식으로 또 나와서 군심도 그러면 양분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진실은 하나일 텐데 해석이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엇갈리는지.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여론조사한 결과가 나왔네요. 리얼미터가 미디어 헤럴드 의뢰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여론을 조사를 했는데요. 용산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응답자의 53.7%였습니다.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44.6%였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1.6%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전반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정파적으로 좀 쭉 갈리는 그런 의제가 이제 된 상황이기도 한데 네. 서울의 경우에는 근데 또 찬성한다라고 밝힌 입장이 58.4%로 반대한다 39%보다 높아서 좀 특이한 점이라고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는 네네. 이제 지난 22일 하루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면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이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 여론이 더 이제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참 그 흥미로운 부분이 서울이 찬성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 거 전반적인 여론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주목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아무래도 서울이 그래도 이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지지 여론이 이제 대선에서는 좀 높았던 편에 속하고 그리고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대하는 뭐 시선이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근데 그런 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론인 것 같은데 이게 또 가져올 나름대로의 파장이 양측에서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청와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네. 반대로 이제 용산에 거주해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것도 뭔가 이제 집무실 이전에 오면서 뭔가 불이익을 보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도 있을 것이어서 이런 여론의 추이나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장소가 결정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5월 10일 날 이제 취임식이 진행이 되는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기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겠다라고 오늘 취임식 준비가 밝혔습니다. 원래 앞서 이제 이 취임식 후보지로 서울광장이라든가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 등등 이제 검토가 됐는데 네. 결국 일반 시민들의 좀 불편을 끼칠 수가 있고 또 경호 경비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에서 대안이 될 수가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1987년 직선제헌법 개정 이후에 7명의 대통령을 거치는 동안 취임식은 계속 국회의사당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를 감안하여서 역시 국회 앞마당에서 열겠다라는 게 취임식 준비의 생각입니다. 취임식은 어떤 형식으로 열릴지 뭐 대략 윤곽이 나왔습니까? 일단 이제 국회의사당 앞마당에 최대 5만 명까지 수용 가능하다라는 게 전제고요. 비가 오면 로텐더홀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400명까지 참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규모는 방역 수칙을 좀 준수하는 선에서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추후에 확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임식 키워드는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공정과 상식, 국민통합 이게 이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네. 또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임식에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국민 500여 명을 자리하도록 한다. 이런 이벤트도 이제 검토 중인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지역별, 계층별, 뭐 직업별, 세대별 등등 이런 좀 벽을 넘는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런 그룹을 선정해가지고 뭔가 이벤트를 만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네. 또 관심사안 중에 하나가 취임식에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참석하느냐 이 문제는 참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임식이 첫 공식 활동 무대가 되는 것이어서 이것도 언론에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어요. 그렇습니다. 새 정부의 이제 효율적인 조직 개편안을 여기서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그 어떤 관심이 아주 첨예한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여기서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기본적인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얘기가 됐는데요. 네. 여가부 폐지에 대한 당선인의 공약 내용은 굉장히 일관되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인수위의 설명입니다. 그럼 이제 여가부 폐지 쪽으로 검토를 해서 네. 대안을 만들 거다라는 게 굉장히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논란의 부처 중에 또 하나가 통일부인데 이 통일부는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뭐 선거운동 기간 중에 폐지를 거론한 바는 없습니다만 이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폐지 필요성을 거론한 바도 있고 과거에 또 이명박 정권 때 한번 폐지해야 된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폐지가 되는 거냐 또 관심사였거든요. 근데 일단 통일부 폐지는 없다라고 인수위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 정부의 이제 통일부 정책에서 좀 벗어나서 남북 교류 협력이나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고유 업무 기능을 되찾도록 보강하는 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쟁점 사항인 게 외교부를 이제 외교통상부로 만들 것이냐 또는 이제 산업자원부로 이제 재편할 것이냐 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건 아직 검토 단계로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선 공약 자료집에 여성 혐오 표현을 사용했다가 해촉이 됐던 전문가가 인수위원회에 인선이 됐어요? 이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요. 예.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의 전문위원으로 합류를 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공약집에 오똑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네. 이게 논란이 됐다. 그래서 해촉이 됐다. 이런 얘기인 건데 예. 당시 보도 참고 자료 이 선대본에서 낸 그 자료를 보면은 이 인천 흉기사고 범죄 사건에서 경찰관의 어떤 미온적인 대처 이런 거를 설명하는 대목에 경찰관이 오똑해 하면서 사건 현장에서 범죄를 외면했다는 비난도 있다는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이 오똑해라는 게 어떤 여성 경찰관이 현안에 대응하지 않고 뭐 발을 동동 구르는 어떻게 이렇게 한 그렇죠. 거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어떤 비해당되는 조롱조로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많이 쓰는 용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게 부적절하다라는 논란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했더니 원일이 인수위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네. 수석 부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법공약 준비 실무를 총괄했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분이다. 그리고 선대본부 활동 시에 부적절한 표현을 쓴 데 대해서는 계속 반성을 하고 있다는 걸 고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임명이 되면서 다음번 총리는 이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는 아마 안철수 위원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정반대 언급이 나왔어요. 이제 자타칭 윤핵관 권성동 의원이 오늘 CBS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를 맡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를 생각하고 있었으면 인수위원장은 안 맡았을 것이다.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 인수위원장을 한 뒤에 총리로 직행한 사례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요직을 연속해서 맡는 것 자체가 너무 과도한 욕심처럼 비춰지지 않겠느냐. 모든 권력을 다 차지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발언의 배경이 뭘까?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는 실제로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에 관심이 없다. 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왜냐하면 성기노소를 했다. 그렇죠. 네. 이런 해석이 왜 나오냐면은 안철수 위원장이 안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공직을 맡게 되면 백지신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맡지 않겠다고 애초에 합의를 하고 인수위원장 맡았다는 얘기다 이게 이런 해석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안철수 위원장 측 인사들이 언론에 대고 그게 백지신탁이라는 거는 총리를 맡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총리를 맡지 안 맡을지에 대한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거다라고 반론을 하고 있어서 이거 갈등 소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게 만약 이 시나리오가 아니면 그러면 이 새 정부의 어떤 인선에 대한 지분이나 이런 걸 둘러싼 내부 갈등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4명의 인수위원 중에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총 8명 아닙니까? 네. 3분의 1의 지분이 지금 보장이 된 건데 네. 거기다가 국무총리까지 시켜주는 거는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네. 가운데 SBS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를 인수위가 3명으로 압축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예. 관료 출신 1명, 기업인 출신 1명, 정치인 출신 1명 이렇게 3명이라는 건데 이번 주말 안으로 후보군이 당선인에게 보고가 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정치인 출신 1명이 안철수 위원장인 것이냐. 네, 곧 알게 되겠죠 우리가. 네. 참 이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네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자 일단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인수위 인선과 관련해 비판 메시지를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손발을 맞추면서 검찰개혁을 막았던 검사들이 인수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인수위가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로 채워지고 있어서 걱정이 크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앞서 인수위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검사 2명을 또 인사검증팀에는 검사 1명을 추가로 이제 합류시킨 상황이었는데요. 여기다 인사검증팀장인 주진우 변호사가 또 서울 동부지검 검사 출신이다. 나아가서는 권영세, 원희룡, 유상범 의원 등 인수위 주요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검찰 출신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뭐 지난번에 대선 기간 동안에도 나왔던 논란인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그렇죠. 지금 이제 내일 원내대표 선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검찰 개혁과 관련한 메시지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 구상에 제동이 걸리자 차선책을 내놨습니다. 현재 마련된 종로구 통이동 사무실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는 건데요. 이 통이동 역시 출퇴근 문제와 경호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윤 당선인의 통이동 시대가 과연 시작될 수 있을지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처음 인터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 인터뷰가 저 부산에서 선거 유세 중에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예, 3월 9일 선거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결정되고 나서 정권 교체를 위해 함께 노력했던 분들의 입문을 따는 선대본부가 다 정리가 됐고 지금 이제 인수위를 비롯한 당선인 비서실에서 여러 가지 새 정부 출범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제가 주어진 위치에서 열심히 새로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받침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윤 당선인이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이 차질이 빚어진다면 통이동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과정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일각에서 당장 용산으로 5월 10일부터 새로운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집무가 시작되는 게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 그렇다면 청와대로 일부 들어가서 일을 좀 시작하고 난 뒤에 순차적으로 청와대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일부 있기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들을 좀 더 분명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새롭게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맞춰서 용산 시대를 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만약 발생하게 된다면 현재 당선인 집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통이동에서 연장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아마 알린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일들에 대한 전제가 되는 배경에는 현재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관련된 청와대 이전에 대한 협조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 남은 시간들이 조금 있고요. 또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간의 여러 가지 협조 관계를 바탕으로 또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많은 일들이 좀 가정적인 측면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국방부로 집무실을 옮기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통이동 사무실에서 한 2달 정도를 집무를 봐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호나 보안 이런 문제들이 간단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우려되고 있는 지점들이 일부 있죠. 한 50여일 정도 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청와대 집무실의 이 국방부 청사 이전 또 국방부 청사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인원들의 이전 문제 이런 일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 5월 10일부터 새로운 정부를 이제 용산 시대를 맺을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청와대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으로서는 좀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통이동의 현재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 공간에서 추가적으로 더 기간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호의 문제를 비롯해서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들도 찾아가면서 신속하게 용산 국방부 청사로 청와대 공간을 이전해서 하루빨리 새로운 정부가 문을 열 수 있도록 아마 많은 다각도의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정부를 좀 국방부 청사를 쓸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협조해라. 이런 차원에서 일종의 압박용으로 통이동 집무실을 언급한 겁니까? 진짜로 통이동 집무실로 들어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겁니까? 통이동 집무실은 이제 인수위 기간 동안 당선인이 사용되게 되는 임시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죠. 그만큼 공간도 좀 협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호 등에 대한 문제 등도 따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와대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겠다면 당선인이 업무를 보는 데 따르는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최대한 이런 이전에 대한 기간들을 앞당기기 위해서
통이동 공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재 좀 의지를 밝힌 측면들이 더 강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네. 청와대에서 협조를 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용산시대는 개막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5월 10일에 시작되느냐 아니면 그로부터 50여일 정도 뒤로 순차적으로 수년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안보 등의 문제를 들면서 이 일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는 일들은 조금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보다는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더 커지는 대목입니다.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당선인이 제왕적 통치에서 벗어나겠다.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 거기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현실적인 여건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시간도 촉박하고. 근데 잠시라도 청와대 들어갔다가 준비되면 다시 나와서 대통령 집무실 그때 가서 이전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긴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 텐데. 근데 어떻게 청와대 발도 들여놓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상하다.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시기적으로 조금 더 뒤에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의견을 수렴하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청와대 이전을 차근차근 수행하면 어떻겠냐라는 여론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바꿔서 말하게 되면 지금 청와대 이전을 두고 시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반대되는 여론들도 적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부딪혀서 시간이 조금 흘러서 지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또 다른 상황과 또 다른 이유의 발생으로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게 되는 여론들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역대 거의 모든 대통령이라고 말해도 이제 무방할 정도로 많은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에 이 권위적이고 또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다 해놨지만 결국 청와대 안에 들어가고 나서는 다양한 이유들을 통해서 그 약속들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도 지난 일요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어렵다는 이유로 만약 여기서 청와대 이전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 다음 어떤 대통령도 결국 이 일을 해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일부의 문제들이 있더라도 한 2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그러한 내용들까지도 충분히 숙고하면서 용산 청사로서 이전들을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완비가 되고 난다면 지금 있는 문제 제기들보다 훨씬 더 권위주의적인 대통령 시대를 마감하면서 전문가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새로운 국정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거든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만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왜 선거 때만 되면 수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구중궁궐 청와대를 떠나겠다고 약속을 하고 정작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가. 이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원칙과 거기에 따르는 어떤 문제 해결이나 신뢰에 관한 문제가 좀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우리가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여러 차례 이런 뜻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임 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전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전 자체를 반대하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행동 등에 대한 모순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을 전제로 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공약이 있고 이건 2017년도뿐 아니라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에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당시 메시지들이 거의 모든 국민들에게 각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은 이유들을 들어서 사실상 나오는데 어려움을 피력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청와대가 협조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안보상의 공백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난 집권 5년 가까운 세월에 북한에 거듭된 도발에도 NSC에 대한 대통령의 참여라든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현 정부의 안보 문제들을 다시금 지적되면서 논리적으로 청와대 이전에 대한 발목 잡기식의 이런 행동들에 대한 우려들이 또 많이 제기가 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6월 1일이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면
다시금 전국 단위에서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이런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인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청와대가 여러 이유를 들어가면서 명분에는 청와대 이전에 대한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네네.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 새로운 정부가 정말 제대로 박수받으면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 조금 더 협조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안보 공백을 지금 이제 그 집무실 이전에 있어서 뭐 협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좀 신중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청와대가 내면서 내세우는 이유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북 관계가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고 있고요. 4월 15일 태양절이기도 하고요. 한미 군사 연습이 예정돼 있기도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어떤 도발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그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한 말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없을까요? 글쎄요. 만약에 그런 안보상의 문제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더라면 새해 들어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이 NSC가 명확하게 도발을 규정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숱한 언론 등에 대한 비판의 대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안보상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둘씩 거론하면 아마 오늘 이 시간에 끝도 없이 이어지게 될 텐데 네. 이 부분을 강력하게 강조해왔던 대통령 혹은 청와대 입장이 분명하다면 국정 운영의 연속성 상에서 그와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와 비교해 봤을 때 안보상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한 태세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충분히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집무실 이전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거 저희가 앞서 이제 뉴스야 시간에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예. 이전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은 그렇게 썩 호의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반대 여론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 윤 당선인이 당선인 인사할 때도 밝혔지만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또 통합 행보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잖아요. 예. 근데 조금 더 설득하는 기간을 가질 수는 없는 건가요? 조금 더 여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결정은 하더라도 옮기는 과정은 이렇게 막 촉박하게 쫓기듯이 옮기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촉박하게 쫓기듯이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임기를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훨씬 더 권위적인 청와대를 개방하고 참모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약속을 지키는 부분 아마 이 부분에 조금 더 강점을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여론조사 지표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물론 반대되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의 지지 정당의 면모를 보게 되면 이게 현재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지층과 또 현 정부를 지지하거나 윤석열 당선인을 반대했던 민주당 지지층들 간에 해당 사안을 두고 여론이 좀 첨예하게 맞서게 되는 측면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있는 기간 동안에 이전하는 부분에 반대의 손을 분명하게 들면서 이 청와대 이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정쟁의 요소처럼 비춰졌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얼마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가 워낙 박빙의 선거로 치르게 되면서 네. 작은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전히 반대되는 진영 내의 결집도 상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모든 일들을 하나의 목소리로 통합해가면서 일을 진행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은 국면에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청와대 이전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반대되는 견해나 걱정과 우려에 대한 목소리 아마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네. 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수렴하면서 하지만 국민들께 약속했고 역대 많은 대통령들이 또 함께 약속했던 청와대 이전의 긍정적인 면 이거를 반드시 실현하기 알겠습니다. 위한 개혁의 의지라는 점을 좀 높게 평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차례 문 대통령하고 당선인의 회동이 무산된 이후에 계속 지금 갈등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또 오늘은 한국은행 총재 지명과 관련해서 총재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도 지금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회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정말 알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시간이 좀 훌쩍 지났기 때문에 네.
역대 당선인과 대통령 간의 만남 가장 이제 늦게 진행이 되더라도 늦게 만나게 되는 사례로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조속하게 청와대 내에 있는 이철희 수석이라든지 핵심 참모진과 또 당선인 측에는 장제원 실장이 주도적으로 이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인수인계 과정이라든지 또 새로운 정권의 출범을 위한 이 이양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고 싶을 거라 생각하고 네. 이 일이 진행될 때 얘기했던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도 완수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감사위원회에 대한 임명 문제나 오늘 나왔던 한음 총재 임명 등에 대한 갈등 마찰들이 이제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이 대통령이 국정 철학과 함께해야 된다는 그 모습들을 강조했던 기억도 많이 나는데 이 억지사지 정신으로 알겠습니다. 임기를 불과 50여일 남은 대통령의 임명 수년의 임기를 갖고 가게 되는 이런 인사들에 대한 임명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과연 2017년도에 집권 초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부분을 한번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중앙그룹 계열사인 중앙일보 S가 일간 스포츠와 이코노미스트를 BHC 그룹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일보 S는 중앙선데이, 월간중앙, 일간스포츠, 이코노미스트 등을 발행하는 중앙그룹 계열사고요. 또 BHC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입니다. 아직 MOU 단계이긴 하지만 본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일간스포츠는 1969년에 창간한 스포츠 신문이고 또 여기서는 백상예술대상, 골든디스크 어워드 등을 주최하고 있고 또 2006년부터 중앙일보와 함께 대통령배 전국 고교 야구대회를 주관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언론사 경영이 전무한 기업에서 언론 매체, 언론을 인수합병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좀 의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외식업체, 그러니까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왜 언론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이유가 나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앙일보 관계자는 언론사 매각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사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집중하고 있고 보유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과정에서 자원 집중이 쉽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BHC가 일간 스포츠와 이코노미스트를 지금보다 더 빨리 성장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매각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BHC 홍보 관계자는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사실 지난해 4월 공시 자료에 따르면 중앙일보 S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이거든요. 지난해 중앙일보 S의 부채는 432억,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272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자본 잠식 상태가 좀 수년간 이어져 온 상태이고 또 이번 매각을 통해서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경영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노동조합과의 인터뷰에서는 중앙일보 S는 스스로 차익금을 갚을 여력이 안 됐다. 중앙일보가 번 돈으로 증가해서 차익금을 줄여야 하는 형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BHC는 언론사 경험이 전무하고요. 또 이 자사의 사업 목적을 좀 들여다보면 상품 연쇄 회사업,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업을 주로 하고 있고 개육 가공품, 도소매업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업체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점주들과 고객들로부터 벌어들인 이익을 실적 개선이 불분명한 언론사에 투자하는 이유가 좀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익을 중시하는 프랜차이즈 입장에서
좀 보기 힘든 결정이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언론사 운영 경험이 없는 BHC가 언론사를 인수하더라도 운영이 쉽지 않겠다라는 또 진단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킨 업체인 BHC가 언론사 인수에 나선 것을 두고 일종의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언론을 인수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감형을 이제 요구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BHC가 디펜스적 사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사를 인수를 수익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기 힘들고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기업의 언론 인수는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이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움직이는 등 일종의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전문가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외부 기업의 언론사 인수는 공정한 뉴스 기능을 방해할 수도 있다. 또 언론 시장의 경제 논리가 무리하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이에 반해서 또 이형민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교수는 미국에서도 사모펀드가 지역 언론을 인수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인수는 최근에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입장을 또 밝히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상황 들어보니까 건설사가 언론사 인수랑 하는 거랑 뭐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또 유사한 사례가 또 있죠. 호반건설이 지난해 서울신문, 전자신문, EBN 지분을 인수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이후 이제 서울신문은 호반그룹 비리 의혹 등을 보도한 자사 기사를 삭제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지금 대주주 비리 의혹 보도를 삭제를 했다는 건 편집권에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언론노조가 실태 조사를 혹시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지난 7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19년부터 7월 5일부터 2019년 11월 25일까지 5개월간 서울신문에서 게재된 대주주 호반건설 관련 65건의 보도 가운데 57건이 지워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어요. 특히 이제 2019년 7월 15일 일면에 있었던 호반건설 8조 그룹 지배권 꼼수 승계, 기업 대물림에 얽힌 의혹 보도가 26건이나 사라졌고, 또 같은 달 일면에 호반건설 문어발실 M&A 부의 편법 대물림, 또 3면에는 작년 건설업 투자 고작 10억, 차남 회사 주식은 2,283억어치 샀다. 또 수백억 출연받은 태성문화재단 호반 일가 사익 편취 통로로 의혹 등등의 보도들이 모두 삭제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사 삭제의 원칙을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마구잡이로 이루어졌다고 언론노조 보고서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신문 주니어 기자들도 잇따라서 호반 대해부 기획기사 50여 건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 경영진에 이제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고, 또 4년 차에 이어서 10년 차 기자들도 전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서울신문 대주주 관련 기사 삭제는 또 이제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네. 지난 1월에도 대주주 호반건설 그룹 비리 의혹을 취재한 자사 기사가 또 50여 건이 일괄 삭제됐다고 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곽태현 사장, 황수정 편집국장, 김준미 편집본부장이 6인 협의체를 거쳐서 삭제했다. 그래서 책임을 져라라는 입장을 요구하기도 하고 규탄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전국 언론 노동조합, 기자협회, 또 한국 방송기자연합회는 대주주 비판 기사가 무더기 삭제는 이제 유례가 찾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밝히면서 윤창현 노조위원장은 사실 서울신문은 118년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의 숨결이 묻은 서울신문인데 건설 자본의 장악을 당하자마자 그 건설 자본을 비판하는 기사를 무더기로 지우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곧바로 현실이 됐다라고 이제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죠. 서울신문 인수 과정 자체도 굉장히 순탄치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인수할 때 내가 어려운 시절에 신문 배달을 했기 때문에 신문에 대한 애착이 많아서 서울신문을 이제 배달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서울신문을 인수하게 됐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좀 화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서울신문 사측은 뭐라고 합니까?
사측은 이렇다는 답을 또렷하게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또 대주주 호반 그룹 김상렬 회장한테 기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만나겠다는 의지가 어디 갔냐라고 물었더니 1월 중순경에 대주주 호반 보도 삭제에 대해서 기자들과 기꺼이 대화를 하겠다. 하지만 기사의 사실관계가 진실이면 되살리겠다. 삭제된 기사를 되살리겠다라는 거겠죠. 그렇지만 아직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사 삭제에 논란이 됐을 때 호방그룹 창업주인 김상렬 서울신문 회장이 이례적으로 서울 신문사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보면 편집권 독립 보장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조치의 정당성을 좀 주장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사측이 주장한 것은 당시 4개월이 넘게 반론 기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누구나 원하면 시간을 내서 기사와 사실관계에 대해서 대화의 시간을 갖겠다. 진실이 밝혀진다면 회장 직권으로 다시 게재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공정위가 호반건설 김상렬 회장을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도 보도를 맞습니다. 서울신문은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 김상렬 회장을 계열사 은폐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고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호반건설이 대주주인 언론사 3곳은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 모든 한겨레, 한국일보 등등 모든 언론 주요 일간지들이 이 소식을 지면 또는 인터넷으로 보도했던 거와는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에 건설사가 계열 언론사를 동원해서 자사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좀 지적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 시점에 서울신문은 호반건설 김상렬 회장을 겸하고 있는 서울신문과 전자신문은 대주주 고발 소식 대신에 호반그룹이 전국 현장 노동자에게 격려 물품을 나눠주며 상생 경영에 나섰다고 하는 소식을 지면에 실었습니다. 네, 이번 문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언론사의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인수 합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취재권과 편집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입장이 볼 수 있죠. 민원연의 김서중 대표 같은 경우에 지난 1월 칼럼을 보면 호반건설이 대주주가 되던 순간부터 이런 일이 예상했던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호반건설의 사주조합 지분 인수 협상의 쟁점 중에 하나가 편집권 독립 문제였거든요. 근데 당시에 협상 사주조합이 요구한 사주 이익에 복무하는 보도를 할 수 없고 또 사주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 기사를 처벌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사실 사측에 거부한 상태로 매각이 진행이 된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런 건설사의 꼼수 공용 승계 의혹 등이 이렇게 보도되지 않은 대주주의 문제를 보도되지 않은 언론사가 만들어진다는 보도가 된다면 서울신문이 다른 언론사의 보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설득력이 있겠냐라는 것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 자본의 힘에 언론이 무릎 꿇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좀 씁쓸한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 내륙지방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심하게는 20도 이상 나는 곳이 있겠습니다.